늦은 밤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편이 총에 맞았는데 제 차를 빼주려다가 그니까 괴한이 갑자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피해자는 지역에서 존경받던 소방대장 로버트 포인터. 그는 아내를 도우러 왔다가 단 한 발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이야기해요. 사실 저랑 남편은 18살 차이가 나요. 저는 이 결혼 생활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대체 뭐냐고요?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메이입니다. 2016년 9월 9일 밤 10시 45분. 미국 텍사스주 로이스시티 외곽의 한적한 비포장 도로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편이 총에 맞았어요. 제 차를 빼주려고 왔는데 괴한이 나타나서 얼른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29살이던 체이시 포인터였습니다. 그녀는 잔뜩 흥분한 채 횡설수설 상황을 설명했죠. 즉각 경찰과 구급대의 출동 명령이 내려지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자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 나와요. 체이시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47살 로버트 포인터는 유니버시티 파크 소방서 대장으로 지역 내 모르는 사람이 없던 유명인사였거든요. 경찰은 서둘러 현장에 도착합니다. 로버트는 지프차 운전석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죠. 오른쪽 관자놀이에 한 발의 총상을 입은 채 즉사한 것으로 확인돼요. 경찰은 패닉에 빠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내 체이 씨를 가까스로 진정시킨 뒤 전후 사정을 한번 물어보는데요. 그녀에 따르면 그날 부부는 늦은 저녁으로 시내의 잭인더 박스라는 음식점에서 타코를 먹기로 했어요. 일을 마치고 각자의 차로 이동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한참을 가던 중 체이 씨는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깨달아요. 급히 휴대폰을 켜서 확인해보니 목적지에서 5km나 벗어나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비포장도로 도로에 접어들면서 발이 완전히 묶여버려요. 심지어 주변에 가로등 하나 없는 농로인데다가 군데군데 길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결국 그 진흙 사이에 바퀴가 빠지고 말죠. 체이 씨는 남편 로이더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차를 구조하는 건 소방대장인 그에게 너무나 쉬웠어요. 다행히 바퀴가 깊게 빠지지 않아서 후진만 잘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죠. 로버트는 아내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에 홀로 운전석에 탔고 시동을 거는 그때 갑작스러운 총성이 들립니다. 차 옆으로 검은 그림자가 보이더니 곧장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기고 사라져버려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체이 씨는 한달음에 차에게 다가갔고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미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더라고요. 그녀는 왼손으로 남편의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기어를 조작해서 간신히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체이 씨는 말하는 내내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피 묻은 손을 덜덜 떨어가면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죠. 사실 눈앞에서 남편이 살해당한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진술을 듣던 경찰은 묘한 분위기를 감지해요. 체이 씨는 전후 사정을 정말 상세하게 증언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총격 당시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그냥 얼버무리더라고요. 그저 범인이 나무 사이에서 나타났고 총을 쏘고 바로 사라졌다라는데요. 180cm, 이 큰 키라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했어요. 근데 경찰은 여기서 수상함을 느낍니다. 사실 총알의 궤적과 총상의 각도를 봐서는 범인이 로버트의 오른쪽에서 근접 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고 해도
차 옆에 있던 체이 씨가 그 범인을 보지 못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경찰은 혹시 범인이 소총이나 산탄총 같은 걸 들고 있었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체이 씨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저는? 이 말이 왜 나오죠? 순간 경찰의 눈빛이 바뀐 걸 느낀 그녀는 돌연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남편이랑 18살 차이가 나요. 결혼 당시에 전 어렸고 또 어리석었어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세긴더 박스에 가려고 했어요. 남편의 시신은 아직 수습도 못한 채 차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결혼 문제를 토로한다고요? 마치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듯한 체이 씨의 이 태도는 누가 봐도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사망한 로버트와 체이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로버트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소방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2005년 8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인 허리케인 카드리나가 발생했을 당시에 뉴올리언스의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다고 해요.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고 사망자만 1,800명에 달했죠. 이때 로버트는 재난 소식을 듣고 곧바로 봉사단을 꾸려서 생존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 정도로 봉사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변의 존경을 받는 소방대장인 동시에 세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에게 딸들은 세상의 전부였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항상 사랑이 가득했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로버트였지만 아내와의 사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만난 에임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고 20년간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2007년 12월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18살이나 어린 체이 씨와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결국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사라져갔고 또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가요. 수시로 핑계를 대며 외박까지 했죠. 솔직히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알아차린 건 큰딸 니콜이었습니다. 부쩍 수상해진 아빠의 행동에 소지품을 몰래 확인했고 그가 숨겨둔 두 번째 핸드폰을 발견하죠. 거기에는 체이 씨와 나눈 끈적한 대화가 잔뜩 남아있었어요. 이 일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큰딸 니콜은 엄마와 둘째 나탈리는 아빠와 함께 살게 돼요. 그렇게 2년 뒤인 2009년 5월 체이 씨가 딸을 임신하면서 로버트와 그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 집에서 체이 씨와 로버트, 또 로버트의 둘째 딸 나탈리, 그리고 갓 태어난 에디슨까지 총 4식구가 살게 됩니다. 처음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둘 사이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현명했던 전부인과 달리 돈을 펑펑 써대는 이 체이 씨의 모습에 로버트가 점점 질리기 시작했거든요. 체이 씨 역시 전부인을 잊지 못하는 로버트의 모습에 실망했고 매일같이 말다툼이 이어져요. 이때 그 체이 씨의 말에 따르면 결혼 초부터 두 사람은 각방을 썼다고 해요. 사실 남편 로버트가 갱년기를 겪으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요. 치료제인 테스토스테론과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그의 성격이 좀 변했다고 합니다. 툭하면 화를 내고 폭력까지 휘둘렀죠. 심지어 어느 날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던지려 했다고 증언하기도 해요. 하지만 체이 씨의 말과 달리 가정폭력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체이 씨는 소방대장인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진짜일까요? 두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둘째 딸 나탈리는 아버지는 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웃 주민들 역시 다투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한 번 더 하려고 체이 씨를 찾아가는데 이때 그녀는 남편의 주변 사람들이 날 싫어했다면서 억울하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는 본인의 불륜 사실까지 털어놔요. 결혼 2년 만에 시작된 불륜은 무려 5년간 지속됐죠. 이 사실을 남편 로버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체이 씨는 살이 좀 찐 상태였는데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에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면서 식단을 엄격히 조절하더니 무려 47kg를 감량합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본인의 달라진 모습에 심취했죠. 이 미모에 이 몸매까지 너무 예쁘잖아. 18살이나 많은 저 늙은이한테 묶여있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 체이 씨에게 로버트는 ATM기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돈을 펑펑 쓰면서 SNS에서 만난 남성들과 자유롭게 연애를 즐겼죠. 남편 로버트가 소방서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몰래 외박을 하기도 하는데요. 데니, 브래드, 쇼온 등등 수많은 남자가 거쳐갑니다. 육아는 뒷전이었어요. 그런 새엄마를 대신해서 나탈리가 막내를 돌봤다고 해요. 참다 못해서 아빠에게 새엄마의 불륜을 말하는데요. 로버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사실 전부인과 이혼하면서 큰딸과의 왕래가 거의 끊어졌거든요. 이번에 이혼을 하면 막내딸을 잃을 것 같았어요. 끝내 로버트는 아이를 위해 아내의 불륜을 넘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는 사이 2016년 체이 씨는 SNS에서 새로운 남성을 만납니다. 트럭 운전수로 일하던 37살 마이클 가르자. 체이 씨는 이번에 그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커졌나 봐요. 그를 자식이 있는 집까지 끌어들이는데요. 로버트는 이 모습을 현관문에 설치된 CCTV로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지만 그는 아직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식 날 뿌렸던 향수를 다시 사용하고 외모를 가꿨죠. 사건 이틀 전에는 가족들과 다 같이 멕시코로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노력이 무색하게 체이 씨는 휴가지에서 수시로 불륜남 마이클이랑 전화나 하고 있더라고요. 로버트는 이 일로 체이 씨에게 완전히 질려버렸죠. 자, 잠깐 정리해볼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단 이틀 만에 로버트가 살해당했어요. 아내 체이 씨는 마이클이라는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범인에 대한 기억만 흐릿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런 답이 나와요. 그날 밤 체이 씨는 의도적으로 남편을 인적이 없는 곳으로 유인했고 불륜남 마이클이 총으로 쏴 그를 살해했다라고요. 이렇게 확신한 경찰은 체이 씨를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해 이른 새벽 그녀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고도의 수사 전략이었죠. 약 2시간 동안 범인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물었고 결국 지친 체이 씨는 꼬리를 내립니다. 네, 맞아요. 그 총 쓴 사람 마이클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마이클이 총 가진 것도 몰랐고 그냥 겁만 주려는 줄 알았다고요. 전 오히려 말렸어요. 체이 씨는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죠. 즉각 체이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그녀가 감춰둔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수많은 불륜남들과 주고받은 10,000개가 넘는 문자에는
살인 교사의 정황이 빼곡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죽여달라라는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채희 씨는 같은 패턴으로 남성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지독한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세뇌시켜요. 여기에 남자들이 어느 정도 넘어오면 그때부터 남편이 없어지면 좋겠다. 제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노골적인 목적을 드러냈죠. 대부분 남성들은 그 학대 이야기에서 분노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기엔 좀 살인은 주저했어요. 하지만 단 한 명, 마이클은 달랐습니다. 그는 채희 씨의 상황에 분노했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답변했죠. 그녀에게 마이클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겁니다. 곧장 다음 행동에 나서요. 사실 남편 로버트는 11억 원짜리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소방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해뒀던 거죠. 이 보험금 수혜자는 큰딸 니콜과 둘째 나탈리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5개월 전 채희 씨는 몰래 보험 수혜자를 본인으로 변경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로버트에게 접근했고 끝내 생명보험금값지 그것까지 탐낸 거예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마이클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그는 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죠.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마이클의 집과 사건 현장을 샅샅이 수색했는데요. 그 결과 현장에서 400m 정도 떨어진 밭에서 흉기인 산탄총을 발견했고 그 총기 번호를 조회하자 소유주가 확인됩니다. 그건 바로 마이클의 동생이었어요. 드디어 그들과 이 범행의 연관성을 발견한 거예요. 검찰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채희 씨와 마이클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렇게 2018년 6월 1심 재판이 열려요. 열렬히 타오르다 못해 살인까지 저질렀던 두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 얄팍했습니다. 서로를 진범으로 몰아가면서 비난하기에 급급했죠. 채희 씨는 마이클의 단독 범행을 주장했고 반면 마이클은 채희 씨에게 나는 총만 빌려줬을 뿐 살인은 모른다 라고 발을 빼요. 두 사람 모두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소용은 없었죠. 채희 씨와 마이클은 각각 종신형, 징역 99년을 선고받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가 있죠. 바로 막내딸 에디슨입니다. 아이는 돈과 남자에 미친 엄마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껏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6살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잃었고요. 추후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에디슨은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한 로버트의 보험금은 세 딸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고 전해지죠. 채희 씨가 그토록 탐냈던 그 돈은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지만 거액의 보험금은 아이들의 상처를 메꿀 수 없을 겁니다. 로버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디바메이였습니다. 여기는 캐나다에 위치한 프린스 에드워드라는 섬이야. 인구가 14만 명 정도 되는 되게 아담한 곳인데 그 빨간 머리 애 알지? 그 스토리의 배경이 되었을 만큼 되게 아름다운 곳이거든. 그러던 1994년 10월 7일 이 평화로운 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돼. 일단 169번 고속도로 근처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되는데 상태가 심상치 않더라고. 번호판도 없었고 버려진 것 같았어. 근데 문제는 이 앞유리랑 차 안 곳곳에 막 피가 튀어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딱 봐도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잖아. 일단 이 차가 누구 거인지 확인해 봐야겠지? 경찰은 바로 차량 소유주를 조회해 봤는데
셜리 두가이라는 32살의 여성이었어. 근데 수상한 점은 더 있었지. 4일 전,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 이 여자가 가족들하고 전혀 연락이 되질 않았더라고. 혹시 가출이냐고? 근데 글쎄. 사실 듀가이한테는 아이가 5명이나 있었었고 또 엄마로서 아이들을 되게 잘 챙겼었거든.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가출을 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게다가 듀가이의 그 자동차 모습도 심상치가 않았었고 경찰은 곧바로 실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돼. 이후 수사는 꽤 오랫동안 진행됐어. 당연히 그 섬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색했는데 그나마 그녀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 몇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삽이랑 듀가이의 피가 묻은 베개, 그리고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한 쌍의 스니커즈, 그리고 가죽 자켓을 발견했어. 꽤 유의미한 증거를 찾은 거잖아. 그래서 바로 조사해봤지? 근데 이 스니커즈랑 가죽 자켓이 듀가이 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커. 딱 봐도 남성용 제품인 거지. 심지어 이 가죽 자켓에서는 듀가이의 피가 엄청나게 많이 묻어있더라고. 경찰은 이 물건이 사건 당시에 범인이 입고 있던 거라고 추정하게 돼. 근데 얼마 안 가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바로 지목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듀가이랑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남자친구 더글라스 비미 씨라는 사람이었어. 경찰이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일단 듀가이가 실종된 걸로 추정되는 10월 3일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대. 그럼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걸까? 우선 이 커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두 사람은 12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5명의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냥 부부랑 다름없는 사이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비미 씨가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듀가이가 이걸 참다 못해서 법원에 접근 금지까지 신청할 정도였지. 듀가이가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이사간 것도 다 비미 씨한테서 도망가려고 그런 거였었대. 일단 비미 씨한테 여성 폭행 전과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유력한 용의자일 거라고 판단했어. 조사를 위해서 경찰은 비미 씨를 찾아갔고 그에게 듀가이 실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는 그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근처에도 못 갔다고, 자기는 전혀 모른다 이러더라고. 근데 사실 그 증거가 없어서 이 상황에서 그를 막 더 추궁할 수는 없었어. 경찰은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돼. 우선 그 현장에서 발견된 스니커즈 있잖아. 그걸 면밀히 조사해봤는데 사이즈는 270mm였어. 근데 마침 그 비미 씨 발 사이즈가 270이더라고. 아주 드러나는 정황 증거마다 비미 씨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야. 한참 고민하던 경찰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었던 수사 방식을 사용하기로 해. 사실 스니커즈랑 같이 발견된 그 가죽 자켓 안에 흰색 털이 몇 가닥 붙어 있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사람 털 같아 보이진 않았었거든. 이게 뭘까 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비미 씨 집을 찾아갔고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었어. 비미 씨가 스노우볼이라는 새하얀 고양이를 키우고 있던 거지. 그 가죽 자켓에 듀가이 DNA만 나와서 이게 비미 씨 거라고 약간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었거든. 만약 이 흰색 털이 스노우볼의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지. 하지만 당시는 90년대 후반이었잖아. 그때 당시만 해도 살인의 증거품으로 고양이 털을 감식한다? 이게 좀 낯설기도 했었고 애초에 그 동물 DNA를 검사하는 그런 곳조차 찾기가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방식이었었거든. 우선 경찰은 다른 증거품들 DNA를 검사했던 연구소에다가 혹시 고양이 DNA 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사람의 것만 검사할 수 있다면서 거절했다고 해. 그 밖에도 수많은 연구소에 다 전화 돌려가면서 부탁했는데 검사가 가능한 곳이 없는 거야. 그러던 중 스티븐 오브라이언이라는 박사가 선뜻 도와주겠다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돼. 오브라이언 박사는 미국 메릴랜드주 국립암연구소에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인간의 유전질환 치료법을 찾으려고 반려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 검사를 하는 과정도 근데 꽤 복잡했어. 스노우볼은 캐나다에 살았었고 그 연구실은 미국에 있잖아. 고양이의 혈액 샘플을 옮기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샘플이 오염되거나 또 변형되지 않도록 경찰들이 직접 혈액 샘플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계속 했다고 해. 그렇게 모두의 노력 끝에 검사를 끝낼 수 있었었고, 그 결과 가죽 자켓의 흰색 털이 스노우볼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밝혀내게 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작고 고립됐다는 그 섬의 지리적 환경 때문에 섬 안의 고양이들이 전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거기가 집성촌 같은 환경이었던 거야. 오브라이언 박사는 추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섬의 다른 고양이들의 혈액 샘플을 다 채취해서 또다시 DNA 검사를 해봤지. 경찰과 연구원들이 다들 긴장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결과는 경찰의 손에 들어줬어. 스노우볼을 포함한 섬에 있던 고양이들 모두 다른 DNA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가죽 자켓에서 발견된 털이 스노우볼의 털이 아닐 확률이 4,500만 분의 1이었다고 해. 그러니까 이건 완전 그냥 확실한 거야. 와, 드디어 이제 증거를 잡은 거지. 경찰은 바로 비미 씨를 불러서 추궁하기 시작해.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이게 풀릴 듯이 그냥 풀리질 않아. 그게 아직 듀가이가 사망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 시신이 발견되질 않아서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었거든. 비미 씨가 진짜 얄미운 게 그 사실을 알고 자기는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던 거지. 아니 애초에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범인이냐 막 이랬던 거야. 이 상태로 수사는 더 진행되질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 경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별다른 증거는 없었었고 그렇게 몇 개월이나 그냥 지나가게 됐는데 그러던 1995년 5월 6일 노스앤모어 산림구역에서 듀가이의 시신이 발견돼. 그녀의 시신은 누군가의 무덤 옆에 유기되어 있었었고 또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어. 또한 온몸에 심각한 폭행 흔적이 남아있는 데다가 손은 등 뒤로 결박되어 있었었고 목이 질린 흔적까지 남겨있더라고. 너무나 처참한 상태였어. 그녀가 사망 전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 그게 상상도 안 되더라고.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건 타살이 틀림이 없었지. 듀가이의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이제 비미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가 있잖아. 경찰은 곧바로 비미 씨를 체포했고 신문을 시작하는데 끝까지 자기 혐의를 부인하더라고. 하지만 그의 폭행 전과 또 수많은 정황 증거 그리고 그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이 모든 게 비미 씨한테 유리할 리가 없었지. 1996년 7월 19일 재판은 시작됐고 오브라이언 박사는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해서 이 검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했어. 이 재판은 고양이의 DNA가 살인의 증거로 채택되느냐 마느냐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케이스고 이게 증거로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경찰과 검찰한테도 엄청난 도전이었거든. 결국 재판부는 고양이의 DNA를 살인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채택했어. 비미 씨는 끝까지 부인했는데 그한테는 유죄 판결이 떨어졌고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 이 사건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동물의 DNA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케이스가 된 거야. 고양이나 강아지의 털을 검사하는 법의학 분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본격적으로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었고 그 연구 결과가 그 주인의 살인을 입증되는 데 쓰인 건 더더욱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 어쨌든 경찰과 오브라이언 박사의 이 집요한 노력 끝에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하나의 살인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어.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했었었대. 한편 비미 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2번이나 항소를 신청하면서 자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더라고.
2013년에 이뤄진 가석방 심사에서도 자기는 주가일을 절대 살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태도는 그냥 가석방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될 뿐이었어. 심지어 수감 중 진행된 정신과 검사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폭력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 이에 가석방 심사는 비미 씨가 다시 사회에 풀려나면 안 되는 그런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그의 가석방 신청을 기각했지. 근데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한다고? 근데 진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인하는 거 보니까 혹시 2명이 아닌가 싶었거든? 그러던 2022년 비미 씨는 심장마비가 오면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졌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싶었나 봐. 그니까 그제서야 자기 범행을 인정했다고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기 전에 인생에 남은 죄를 청산하고 싶다 이러더라. 진짜 어이가 없지.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기 죄를 인정한 그 비미 씨가 죽기 직전까지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길 바랄 뿐이야. 비미 씨는 현재까지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 그는 두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자기 반려묘인 스노우볼이 자기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솔직히 나도 진짜 신기했거든. 이 사건 이후에 세계 각지에서는 동물의 DNA를 재판의 증거로 활발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어. 이 재판이 법의학계와 범죄 수사의 한 획을 그은 거나 다름없는 거지. 이렇게 점점 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반갑고 다행인 소식인 것 같아. 현재는 동물들 털뿐만 아니라 배설물들도 또 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 유퀴즈에서 박지성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범죄를 저지르면 곧 잡힌다. 모두 너보다 똑똑하다. 끈질긴 노력으로 수사 해결뿐만이 아니라 수사 방식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 캐나다 경찰가 오브라이언 박사, 그리고 고양이 스노우볼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나는 새로운 스토리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